2002년 6월 2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렉싱턴. 이날 아침 카라 로빈슨 양은 가장 친한 친구인 헤더 양의 집 앞에 있었습니다. 당시 15세의 그녀는 친구와 호수에 물놀이를 하러 가기 위해 아침부터 가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약속 시간에 늦잠을 잤던 헤더는 샤워를 해야 해서 아침마다 잔디밭에 있던 꽃에 물 주기를 카라에게 부탁하고 본인은 씻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카라는 놀러갈 수 있다는 마음이 들떠서 그 정도는 별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옆집에 세워져 있던 한 차량이 집을 나서는 것을 우연찮게 보게 되었습니다. 눈이 살짝 마주쳐 눈웃음을 날리곤 다시 꽃에 물 주는 것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완전히 떠난 줄 알았던 그 차량은 몇 분 정도가 지나 다시 돌아와 도로가에 멈춰 섰습니다. 옆집 앞이 아닌 자신이 물을 주고 있던 헤더의 집 앞이라 카라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려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비닐도 뜯지 않은 새 잡지 몇 권이 들려진 채였죠. 얘야, 내가 이 잡지 몇 권을 너희한테 좀 나눠주려고 하는데 혹시 괜찮다면 받아주겠니? 잡지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럼 집에 어머니 계시니? 아니면 아버지? 여긴 저희 집이 아니라 친구 헤더 집이에요. 그럼 친구 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아니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그럼 그냥 너한테 줄 테니까 이따가 친구 어머님이 집에 오시면 전해주겠니? 카라는 상당히 멀끔한 옷차림에 잘생긴 외모인 그 남성에게 위화감 같은 건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냥 잡지를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이고 샘플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건네줄 테니 받아주겠니? 네, 주세요. 가까이 다가오던 그는 한 손으로 잡지를 건네주면서 다른 손을 바지 뒤쪽으로 가져가더니 권총을 꺼내 턱에 대고 겨눴습니다. 상상치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고 떨기 시작한 카라에게 그 남성은 이렇게 말했죠. 조용히 차 뒷문으로 걸어가. 총으로 겨눠진 채 조심스레 차량 뒷문으로 걸어가 문을 열자 거기엔 플라스틱으로 된 큰 박스가 좌석 위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 박스 안으로 들어가 누워. 카라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기에 들어가 놓자 그 남성은 뚜껑을 닫고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차는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안에 있던 카라는 모든 감각을 동원해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추측하려 했습니다. 신호가 걸리는 소리, 주변에서 나는 특이한 소리, 몸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등으로 자신이 탈출하게 된다면 경찰에 정보를 건네주기 위해 기억하려 노력하고 있었죠. 카라는 이 지역에서 태어나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벗어나더라도 대충 어딘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속도로로 차량을 올렸다는 것까지 알아냈습니다. 그렇게 약 15분가량 이동한 후 차량은 멈췄고 그 남성은 말을 건넸습니다. 이제 끈으로 팔다리를 묶고 입을 막을 거야. 반항하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그 남성이 뒷문을 열고 뚜껑을 열자 창문 밖에 있는 나무들과 집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라가 알고 있는 지역이 아니었죠.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녀는 제갈과 밧줄에 묶인 후 다시 박스에 갇혔고 차량은 약 5분간 다시 이동하여 멈춰 섰습니다. 이제 널 내려줄 거야. 알겠지? 부디 소리 지르지 않길 바랄게. 그리고 박스 안에서 꺼내줄 거라 예상했지만 그는 카라가 들어있던 박스를 통째로 차에서 들어 바닥에 내려놓았고 그대로 어디론가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듯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고 곧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제 제갈을 벗기고 밧줄을 풀어줄 거야. 하지만 내가 뭘 갖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길 바래. 소리 지른다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넌 똑똑하잖아? 카라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였죠. 자신이 반드시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경찰을 통해 그 남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자석으로 우편물들이 여러 장 붙어 있었고 한 처방전을 통해 그 남성의 주치의가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성의 이름은 워낙 흐릿하게 보여 알아볼 수 없었죠. 그리고 한 선반 위에는 도마뱀과 물고기 어항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여자아이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겁을 집어먹고 소리를 지른다거나 몸부림을 쳤을 텐데 카라는 전혀 그런 기색 없이 오히려 그 남성에게 말을 붙였습니다.
와, 저 물고기 정말 좋아하는데 물고기 키우시네요? 그리고 도마뱀은 실제로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해요. 조금 더 가까이서 봐도 될까요? 예상치 못한 행동과 말에 당황한 그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혹시 아저씨는 뭐 하는 분이세요? 생긴 걸 보니까 군인같이 완전 멋져 보이는데. 해군 출신이야. 정말요? 어쩐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카라는 이런 말들을 건네며 최대한 그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놀라웠던 건 그가 놀랍도록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오히려 친절함까지 보였던 부분이었죠. 혹시 배가 고프다면 간단하게 요리라도 해줄 수 있는데 어때? 아, 고마워요. 안 그래도 아침을 못 먹었거든요. 그 남성은 그렇게 식사를 시작한 카라 맞은편에 수첩과 펜을 들고 앉아 이것저것을 묻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아까 있었던 친구 집이 누구 집인지, 성관계 경험이 있는지, 남자친구는 사귄 적 있는지 등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이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을 마주하고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던 카라는 마음 한켠으로 한 가지를 대비해야 했습니다. 어린 여자애를 납치한 성인 남성이 성폭행을 목적에 두지 않고 있을 리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얼마 후 그 남성은 자신의 손이 닿는 거리에 총과 칼을 놔둔 상태에서 카라를 몇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견뎌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악몽 같은 시간을 버텨냈고 그 남성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우린 뉴스를 볼 거야. 과연 네 가족이 널 찾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을까? 하지만 그 시각은 그녀가 납치된 지 약 8시간밖에 지나지 않았던 상황이라 어떤 뉴스에서도 그녀의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어디에서도 널 찾고 있는 사람은 없나 보네. 기분이 어때?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잘해왔어. 상으로 널 묶거나 재갈을 물리지 않을게. 소리 지르지 않을 거지? 그리고 뚜껑을 닫고 다른 방으로 갔고 그녀는 거실에 있는 박스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어둡고 좁은 공간에 쪼그린 상태에서 있다 보니 과호흡이 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발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남성이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해져서 그런가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뚜껑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전화기를 다시 귀에 갖다 대며 통화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응, 여보. 집에 고양이가 들어온 건지 둘러보느라.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그리고 얼마 후 통화를 마친 듯 보이는 그 남성은 손에 대마초와 하얀 가루가 들어있는 투명한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식사를 할 건데 이게 뭔지 알아? 대마초하고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거야. 뭔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같이 먹어보자. 여기서 그 남성이 가져온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건 흔히 항우울제로 사용되는 발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마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어찌할 방도가 없었던 그녀는 많은 양의 발륨과 대마초를 복용했고 시간은 어느덧 깊은 밤이 되었죠. 이 시간은 사실 카라가 오늘 하루 종일 고대하고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잠들었을 때 몰래 탈출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는 약에 완전 취한 상태에서 수갑으로 카라의 손목을 채우고 반대편을 침대 프레임에 채워놓고는 바로 옆에 누워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도 약에 많이 취해있던 상태라 곧바로 탈출하려 한다면 성공한다 보장할 수 없었기에 일단 같이 잠에 들었고 시간은 흘러 새벽 4시 30분경 잠에서 깨었습니다. 수갑은 여전히 침대 프레임에 채워져 있었지만 위로 빼낸다면 쉽게 빼낼 수 있는 상태로 채워져 있었죠. 카라에겐 천운이었고 조심스레 수갑을 프레임 위로 빼내어 방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정문으로 다가가지만 그 남성이 직접 만들어 놓은 듯 보이는 자물쇠로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창문들도 마찬가지였죠. 나갈 수 있는 문이 있는지 계속해서 둘러보던 중 정문 위쪽에 작은 창문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창문은 너무 높았고 접이식 문으로 되어 있었죠. 다른 물건들을 쌓아서 올라간다 해도 문을 열 때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붙잡힐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탈출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목숨도 보장할 수 없었기에 일단 자신이 납치되어 온 박스와 다른 선반들을 조심스레 옮겨와 그것을 밟고 올라갔습니다. 그 상황에서 혹시라도 남성이 잠에서 깨 목격한다면 당장 죽을 수도 있었기에 더욱 조심스럽고 신속해야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창문을 눈앞에 두고 어차피 소리가 날 테니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나가서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창문을 빠르게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고 무릎과 팔이 심하게 다쳤지만 뒤를 돌아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도로 쪽으로 뛰어가 달려가던 차를 막아세워 곧바로 탈 수 있었습니다. 차 안에 타고 있던 나이든 남성과 젊은 남성은 한 손에는 수갑을 차고 피투성이가 된 카라를 보고 입을 다물 수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곧바로 리치랜드 카운티 보안강국으로 데려다 줬습니다. 카라는 그곳에 도착해 드디어 자신이 기억하려 노력했던 많은 정보들을 전해주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렇지만 곧바로 배정된 형사들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말은 그 집에 사는 남자가 널 납치해 성폭행하고 강제로 마약을 시켰다는 거니? 네, 그렇다니까요. 제 손목에 있는 수갑을 보라고요.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와 통화 연결에 성공했고 어제 아침에 사라져버린 딸을 애타게 찾고 있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초지정을 듣게 된 용사는 카라의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 범행 현장인 그 집으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그곳으로 이동한 용사들은 집으로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보자는 요구까지 했죠. 카라 입장에선 머리카락 하나도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는 형사들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들어가는 대신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정보들을 알려줬습니다. 냉장고에 처방전이 있는데 그 의사 이름은 존 레빗이고 수족관엔 물고기와 도마뱀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잡혀온 플라스틱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런 일련 번호가 적혀 있어요. 게다가 선반 위에 있는 빗에는 붉은색 머리카락이 엉켜 있어요. 아마 붉은 머리를 한 아내와 같이 사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며 직접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을 내뱉었고 형사들은 의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그 집 정문을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어떤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고 결국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이미 남성은 그 집을 떠난 상태였죠. 그리고 거기엔 카라가 얘기했던 모든 증거들이 그대로 있었으며 해당 남성의 이름은 리차드 이보니치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형사들은 그에 대한 어떤 범죄 이력도 볼 수 없었죠. 사소한 교통 위반까지 말이죠. 하지만 당시 담당 형사였던 스탠 스미스는 그의 집 안에서 뭔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고 구석구석 샅샅이 뒤지다가 신발장 안에 있던 신문을 발견했습니다. 버지니아의 한 지방신문이었는데 두 자매의 시신이 강에서 발견되었다는 헤드라인이 적혀 있었죠. 스탠 형사는 그것을 보고 용의자는 어린 여자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연쇄 범죄를 저질렀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의 집에서 같이 사는 듯 보이는 아내에게 연락해보니 그 시간에 자신의 어머니, 딸들과 함께 디즈니랜드에 놀러간 것으로 확인되었죠.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전혀 모른 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지금 벌어진 이 사실을 그대로 전한 뒤 보안관국으로 출석을 요청했고 몇 시간 뒤 그 가족은 형사들과 자리했습니다. 남편, 아빠, 사위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옆에 앉아있던 카라의 모습을 보고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울 수 없었고 1시간 전에 리차드에게 연락 왔던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곳에서 약 20km 떨어진 한 모텔에서 있었고 즉시 덮쳤으나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CCTV를 통해 그의 차량을 파악한 뒤 고속도로 순찰대 협조를 요청하여 그의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그렇게 고속도로에서 추격전은 시작되었고 마침내 경찰들은 그의 차량을 세워 대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갖고 있던 권총으로 저항을 시작했죠. 시간이 지날수록 경찰은 계속해서 지원을 왔기에 그가 붙잡히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그는 입안에 권총을 놓고 쏴버렸습니다. 붙잡히는 대신에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었죠. 그 소식을 듣게 된 카르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 벌을 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두 허사로 돌아갔으니까 말이죠. 어쨌든 그가 사망한 후 이어진 경찰의 정밀 수색에서 아주 놀라운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버지니아 강가에서 사체로 발견된 12세, 15세 자매의 사망 사건은 당시 미해결 사건으로 보관 중이었는데 그의 차량 트렁크 안에서 그 아이들의 지문이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5년이 지난 상태였는데도 기적적으로 찾아냈던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16세의 여자아이가 성폭행 당한 후 살해되어 발견된 다른 미해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도 리차드와 관련된 것으로 밝혀냈습니다. 카라의 손목에 차고 있던 털 달린 수갑이 결정적인 증거였죠. 버지니아 강가에서 발견된 2명의 어린 자매,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발견된 16세 여자아이의 신체에서 손목에 달려있던 분홍색 털이 발견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리차드는 여자아이들을 납치하여 감금할 때마다 항상 같은 수갑을 썼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2002년에 고작 15세였던 카라는 2020년 지금 현재 남편과 결혼해 2 아들과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저런 일을 겪고도 행복한 삶을 지내고 있는 그녀의 직업은 놀랍게도 보안관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관이라고 하는군요. 자신에게 그런 짓을 했던 리차드와 같은 끔찍한 범죄자들을 막고자 그 꿈을 키웠고 마침내 이룬 거라고 합니다. 카라와 같은 정의로운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는 멋진 세상이 왔으면 하는군요. 코로나로 힘든 많은 분들께 힘내시라는 말씀 전해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쇼킹TV 동순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